자, 그렇다면 문화의 통합이 선교에 끼치는 영향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적 특성과 복잡성과 체계를 이 단일 문화 속에서 통합하는 것은요, 선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네, 첫째로,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논의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된 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된 그러한 상황을 주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안정이 되게 되면 역으로 말하면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나치게 안정된 것보다도 사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복음화가 더 파장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복음화가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나게 수용력이 지금 좋다라고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현재는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전쟁 지역이 나거나 어떤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총체적 사역도 감당하면서 복음 전도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 삶이지만 안정되지 못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변화를 문화의 한 부분에 도입하게 될 때에 종종 문화의 다른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수 효과가 나타나기도 됩니다. 예. 자, 어, 또 문화 학습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수 효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서 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선교를 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쓰레기도 막 난잡하게 널려져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왜 쓰레기들을 이 마을마다 안 치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쓰레기에 악한 영들, 귀신들이 소위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치웠다가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 부족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박한 신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 다 귀신들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 어, 그, 그 깨끗이 청소를 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이제 뭐 쓰레기 뭐 어차피 귀신 공격도 안 받는데 뭐 어차피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이런 이제 사태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또 어떤 부족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쓰레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안 보이게끔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에선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오히려 쓰레기장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전에는 쓰레기에 귀신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안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쓰레기에 귀신이 없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그런 부족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각 부족마다 문화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수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 전도에 있어서 또 그들의 변화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프락시스 면에서도 그렇고 또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들의 세계관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학습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뜻된 믿음이나 행위에 국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반응들로부터 그것을 구분을 하죠.
그리고 각 사회는 어린 아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데에서는 당근과 채찍이죠. 누구에게는 강압적으로, 어떤 데에서는 사랑으로 이끄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직적 문화가 강한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엄청 스트릭트하겠죠. 미스트리하게 좀 제한도 많이 걸고 반면에 수평 문화가 굉장히 강한 문화에서는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강압보다는 소통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뭐 친구 같은 개념의 프렌들리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공유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화는 집단에 의해서 공유가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과 상징과 사회 산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유가 이 세계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잘 되어질 때 사회 통합도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유에 의해서 의식이나 감정이나 가치의 평가적 차원들이 잘 공유성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 복음과의 문화의 관계는 자,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요, 일단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인간 세계와 신성한 영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는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성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이고요. 어느 한 문화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한 문화만을 위한 그런 복음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블랙 티올로지, 옐로우 티올로지, 뭐 물소 신학이나 태국의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황화 신학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성만을 위한 신학이다? 뭐 흑인만을 위한 어떤 그런 신학이다? 복음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복음엔 보편성이 있는데. 물론 그들이 처한 삶의 환경에 맞추어진 어떤 그런 그들의 문화적 요구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계시가 혼합되거나 계시가 왜곡된다는 점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복음은 모든 문화권을 다 수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초월성 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수용성이 함유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문화와 복음과의 대립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복음과 인간 문화를 구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서구 사회에서 서구 선교사님들이 실수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ethnocentris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서적인 부분인데 결국 유대인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 서구 선교사님들이 예, 동일하게 저지르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의 때문이 아니죠.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뭐 하나 0.0001이라도 뭔가 좀 우선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택함 받은 것들은 어떤 연유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은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지적을 해주십니다. 토라도 그렇고. 예.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어떤 관점에서 뭔가를 자꾸 하나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에스노센트리즘이 서구 선교사님들에게도 식민지 사회를 경험했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궁일하신 복음적 차원인 거죠. 계시적 차원이고.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화로운 그런 성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성품인 이 사랑의 은혜가, 자비가 굉장히 경감되고 감추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조건과 구원받은 조건과 이유가 인간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버리게 돼, 자리가 되는. 소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모양으로 바꿨노라라고 말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사실은 2000년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인간이 저지른 동일한 어떤 그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영역의 복음의 그러한 영역을
인간의 서구 문화의 선교사님들이 식민전쟁을 저지르면서 또 선교한답시고 제국주의를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문명을 이식한 어떤 에스로센트리즘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복음과 문화를 동일시할 첫째 위험은 관습을 비난하고 회심자들에게 자기 관습을 주의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지인들의 관습을 무작정 쌓아놓고 비난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문화적 관습을 대신해서 주입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로 복음과 문화를 동일시를 했을 때 둘째 위험은 서구의 제국주의를 정당화시켰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자신들의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택함을 받았고 그렇다 손치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택함받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를 굉장히 educated people로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high developed 된 어떤 그런 문명으로서 자신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임페리얼리즘을 정당화한 다음에 그것을 뿌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악이 창출됐는지 우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역사를 알면 알수록 어떤 그런 아프리카 민족은 그 민족의 절반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노예 상선을 통해서 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일 정도면 노예로 팔아먹을 정도면 엄청난 악을 창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에스로센트리즘 또 제국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여기지 못하고 즉 자신의 세속적인 문화적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 감추어지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어두운 역사를 선교 역사를 써내려갔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포르의 웅덩이와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일으키시는 것처럼 이런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이 번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과 문화를 동일시할 세 번째 위험은 죄와 관련해서 상대주의가 자꾸 그 상대하는 어떤 상대화하는 의식이 점점 예, 퍼진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상대주의는 사실 좀 매우 위험스럽죠. 절대주의, 절대적 가치인 복음인데 문화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이니까 문화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절대적 가치로서의 복음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의 문화와 구분된 것일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문화 형태 안에서 표현되어야만 하죠. 당연합니다. 만약 복음이 신성하기 때문에 인간 영역, 세속적 문화의 바깥에 있게 된다면 전달될 방법이 없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화육하시고 성육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영적인 것으로 영향을 주실 수 있겠지만은 왜 언어를 통해서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의 양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과 접촉하면서 왜 인간의 문화 형태로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에는 복음은 반드시 문화 형태 안에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이죠. 인간이 그런 문화 안에서 존재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문화에 만들어내는 존재에 다시 또 종속되어서 문화를 배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하고 결국에는 결국 복음은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그런 초월성을 갖고 있지만 내재성이 동시에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God's attribute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트랜센더스한 그런 초월성이 있지만 이머넌스한 그런 내재성이 나타나심과 같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바로 문화 바깥의 초월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문화 안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내재성이 동시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모든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많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누가 변해야 문화가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문화가 바뀌죠. 사람들의 생각, 세계관이 바뀌어야 문화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의 의식 전환, 사고하는 방식이 바뀔 때에, 그럴 때 패러다임 시프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복음이 모든 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말하면, 환원하면 바로 복음은 모든 문화에 있는 인간들의 사람의 이 생각과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A, B, C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에 이 상황적 접근을 하고 또 이 그 성경이 문화 A에게 맞는 이해되어진 그런 의미로 다가오려게 되려면 성경이 그 당시 어떻게 쓰여졌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 코어를 발견하게 되면 변치 않는 그런 코어가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문화권 A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의미 변형이 없이. 그 이야기는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 가치가 문화 A로 건너왔을 때에 의미 변형이, 의미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결국 컨텍스트 이해는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텍스트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문화권 A에 있는 상황, 선교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 변형이 없이, 디아포라의 변형이 없이 아디아포라는 것은 그 문화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전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스캇 라트레트는 사실 교회사가이기도 하면서 선교 역사가이기도 하거든요. 만일 기독교가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문화에서든 어느 정도 불편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기독교가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진실해지면 이 세상 문화와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벌써 긴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런 그런 힘없는 그런 2살짜리, 한두 살짜리 뭐 금방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헤롯 대왕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 찰스 테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구 신학이 저지른 가장 큰 실패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약화시키고 비성경적인 가치와 원칙을 무비판적으로 깊이 받아들인 경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악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옳다라고 옹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구 사람들이 가졌던 선교사들이 가졌던 이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 이것을 저스티케이션 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옳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인간을 그리고 땅을 빼앗고 제국화시키고 제가 있었던 남아공에서도 아파르테이트가 1992년에 끝나게 됩니다. 이 소수의 백인이 군대를 몰고 와서 보어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군대를 꺼내서 점령을 하고 그 뒤에 영국군이 다시 들어와서 보어인과 싸우게 되고 나중에 둘이 손을 잡게 됩니다. 백인끼리. 그러면서 이제 모든 현지인들을 그냥 원주민들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1992년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만든 신학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를 끌고 오는 거죠. 내가 넘는다. 강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냐라. 이 메시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정복 전쟁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하게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것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니멀 민츠라는 그런 이 신학자는요. 토착교회가 살아나가는데 매우 이상한 종류의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문화유산의 부흥과 신이교도주의의 다양한 형태가 교회 안으로 몰래 스며들어와서 교회 생활과 사역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큰 문제죠.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신은사주의者가운데에서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바타교회는
예, 한동안 이 유혹에 거의 압도되었고 민족주의와 신이교주의의 굴레 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토착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예, 심지어 조상을 숭배하는 아프리카 가운데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AI도 C도 있고요. 예, 아프리카 독립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회인데 우리가 뭐 삼자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신이교주의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 많은 그러한 본질과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으로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은요, 예, 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 자, 문화 차이와, 문화적인 어떤 그런 디퍼런스죠. 예. 그 다음에 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cultural difference and, 그 다음에 이제 신임 선교사에 관한 어, 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신임 선교사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예. 뭐냐면, 신임 선교사님들은요, 예, 대부분, 어, 이 선교지에 처음 도착하게 되면, 어, 여흥에 좀 빠집니다. 여행할 때 막 되게 흥분하고, 우와, 우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 여행을 함께 다니다 보면 단체를 보게 되면 마냥 좋죠, 사실. 예, 여행 온 것처럼 이국적 풍경에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세계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런, 젖어들었던 그런 삶에서 잠시 벗어난 그러다가 점차 몇 개월이 지나면, 예, 또 1년 안에 찾아오죠. 예, 현실감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또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 새로운 고향임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문제는 뭐냐면, 현실감이 찾아든다는 이야기는요, 그 현장의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또 신임 선교사님들은요 핵심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문화적 갭 아니면 문화적 디퍼런스를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이 되죠. 자, 문화 차이입니다. 사실 각기 다른 문화 사이에는요, 각 문화마다 다른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네.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양식의 집을 짓고, 또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인사하는 방식도 좀 날달라요.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 남아공에서 한 6, 7년 살았었거든요. 거기서는, 길가를 지나가거나, 복도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미소를 보이면서, 예, hello? 아니면 또 지나가다 오키시라고 스치면, 제스키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해줘요. 예. 그리고 그 홈플러스나 대형마트 가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게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매너예요. 그대로 문화 양식이죠. 제가 거기서 한 6, 7년 살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 가서, 예, 물건을 살게 해서 잠깐 들렸는데, 어, 당연히 전 앞에서 이 문을 잡아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훅 날라오는 거예요. 훅! 예. 순식간에 피했죠. 뒤에 있는 제 아내가 쿵 하고 맞았습니다. 손톱이 날라갔어요. 아싸리 제가 그때 맞을 거예요. 저도 뭐 그냥 반사적으로 피했으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거 남아공에 있을 때는 잡아주는 게 당연한 매너였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거 안 잡아주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사람들 웃질 않아요. 예. 미소가 사라지는 그러한 사회.
굉장히 좀 갑자기 뭔가 좀 회색빛으로 변한 느낌을 초창기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의식적으로 일부러 많이 웃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차이죠.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일본에 한 2,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부딪힘 당한 사람이 아, 예, 스미마셍. 이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냥 표면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화로 정착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사실은 더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세계관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딱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산다.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의 고차원적이고 고급지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없고 딱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을 한다. 이게 저는 그냥 꽂힌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세계관대로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세상을 보지만 각기 다른 문화적 안경을 끼고 세상을 인식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종종 그들의 문화가 어떤지, 그들이 보는 것들은 그 문화가 어떤 색으로 칠했는지 그냥 깨닫지 않은 채 그냥 그 세계관 가지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화권 A가 있고, 예, 피라미드형이죠? 수직적, 예, 입니다. 수평적이죠? 예. 그러니까 호리존털한 어떤 그러한 문화권과 그다음에 버티컬한 어떤 그러한 버티컬하고 호리젠털하고 문화 A와 B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양식이 좀 달라요. 보통 문화 B 같은 데는요, 그 여성 문화의 경우 마더라인 쪽에 좀 강합니다. 그리고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이 조카하고 굉장히 많이 친할 거고, 그리고 이 문화 B 같은 경우는 여성도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활동을 좀 하면서 수평문화를 좀 이루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마초 같은 남성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문화 A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필리핀 가면서 좀 놀란 게 뭐였냐면요. 남성들이 일하는 남성이 별로 많지 않고 여성들이 보통 많이 일을 하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 쭉 한번 돌아봤거든요. 예. 뭐, 저기, 울스리스크로부터 해가지고, 예, 쭉 한번 돌아봤는데, 하바롭스크 해가지고 쭉 한번 돌아봤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러시아 어떤 그런 여성 몇 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쪽 지역에서는 여인들이 직장을 많이 갖고 여성들이 좀 더 이제 가정을 좀 더 책임을 지는 남성들은 뭐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 많이 먹고 마초들이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여성들한테. 수직적 문화는 보통 가부장적이라 페이triarchal 하죠. 예, 그래서 남성들이 가정을 좀 책임지고 대한민국처럼 그 남성들의 좀 권위가 있고 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좀 질서 있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문화가 좋고 나쁘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수직적 문화에 있어서 남성의 어떤 그러한 역할과 위치, 또 여성들의 어떤 그러한 역할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문화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인에게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겠지만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지구촌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하루 24시간 약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약속을 잡고 어떤 그러한 프라이빗한 그러한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디퍼런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의 시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사용하는데 문화마다 좀 달라요. 미국인의 시간이 있어요. 옆에 쭉 줄긋고 한국인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인은 요즘 시간은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서구화됐습니다. 굉장히 정시 중심이에요.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늦는 것은 그냥 예의적으로, 예, 그냥 이게 감수를 하고, 예. 근데 이제 아랍인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돈 많은 부자 동네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인들이 있는 집사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주인이 먼저 나가지 않고 예, 하인들을 먼저 보냅니다. 예. 근데 하인들이 약속된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 1시간 후 정도 되게 되면, 예, 이제 진짜 약속을 맺었던, 예, 그 주인과의 시간이, 예, 약속이 맺어지게 됩니다. 1시간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각한 거죠. 이 정도로 시간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타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옆에 이 사진 보이시죠? 예. 그런 이제 문화마다 시간을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는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아까 아랍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시간 사용이 다른 것처럼, 예, 각 문화권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그 범위가 일정치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컬처 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문화 충격이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모든 문화적 틀과 지침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숙하게 익히고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문화권을 딱 떠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뭐든지 빨리빨리 성실하고, 예, 저 한국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2002년도 9월 8일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자마자 빈집이니까, 예, 가서 이제 전화를 했죠. 예. 텔레콤 회사에 컴퍼니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좀 놔주세요. 예. 이제 핸드폰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기도 좀 놔주세요. 필요한 거 이제 다 이렇게 막 부탁을 했어요. 근데 뭐 내일까지 온다는 사람이 내일 모레까지 온다는 사람들이요. 예약을 받았는데도 일주일에도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했죠. 예. 안 갔네요. 안 왔다고. 알았다고. 근데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2주 만에 찾아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는데도 느릿느릿, 사람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들이지? 관공서를 갔습니다. 예, 관공서를 가가지고 서류를 하나 뽑으려고 갔어요. 우리나라는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서류를 하나 뽑으려고 2시간, 3시간을 줄 서가지고, 예,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서류 뽑아달라는데 이 친구들이 오피서들이 서로 히덕거리고 막 아줌마들이 막 깍깔대고 막 웃으면서 잡담을 하고 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나 여기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렸고, 좀 빨리 좀 뽑아달라. 서류 좀 달라. 예, 얘기를 했어요. 웬 지금 이게 사람이냐. 일할 시간에. 그랬더니 막 까까까까까 대고 막 웃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저는 기분 나쁘죠. 날 비웃는 것 같아서 저를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는 말씀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Are you Korean? 그래요. 그래서 Yes. 그래 저도 모르게 Yes 바로 나왔죠. 그랬더니 막 깍깍깍대고 웃으시더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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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때 저 진짜 안에 엄청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속이. 근데 저 말고도 너무 사람들이 행동이 느리니까 그냥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뭐든지 딱 마음먹으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느려요. 남아공이라는 동네가.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동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남아공이라는 동네를요. 그게 컬처샥입니다.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많은 게 달라요. 예.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굉장히 슬로리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시간은 가요. 되게 신기하죠? 예. 어쨌든 이런 컬처샥이 문화 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밝힌 책이 컬처샥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컬처쇼크를 당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그 나라 가서 영을 즐기면서 좋아하더라도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런 너무나도 큰 어떤 격차가 보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충격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빨리 도망가고 싶다, 이 동네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왜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바뀌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적응이 됩니다. 예. 예. 그냥 적응 단계에 대해서
점점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가족처럼 공동체사람들 가족이 된다면 귀국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교사는 문화 적응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그 문화에 그냥 어떤 처음에는 어댑테이션 그 어댑션 좀그 적응되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시밀레이션 동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니문 시기가 있으면 앵자이티로 넘어가게 되고 어저스먼트로 그다음에 액셉턴스로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러한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컬처샥을 극복해내고 적응해내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컬처샥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많겠지만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들이 이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언어 충격이겠죠. 제가 중국에 황산에 한번 제 아내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을 걸어가지고 쭉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어느 쉼터에서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아시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에서 어떤 중국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다가오세요 저한테 말로라 저들라 뭐라라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국말로. 근데 제가 그랬어요. I'm Korean, I'm Korean. 저 한국 사람. 나 Chinese. 나 중국 사람 아니에요. 막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따님이 오시더니 그러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중국말로 말하고 하시는 거예요. 따님이 막 달려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중국말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남아공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소통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싸울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네이트본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좀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예. 그 병원비만 7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700만 원을 타먹는데,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언어 충격에 대한, 만약에 이때 언어를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 인생이. 뭔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친구를 사귀고, 그 사람과 뭔가 좀 언어를 통해서 교감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언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소통 자체가 안 된다면,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선교사 입장으로서 우리가 타문화권에 간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풀어서 잘 전해주더라도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문화 충격 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변화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찾아온 거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갑자기 그쪽에서 생활이 바뀌었으니까는요.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또 미국에서의 생활은 고급집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문명적인 생활을 하다가 저 선교 현장에 가서 흙바닥에서 또 이 자리 깔고 누워서 자야 될 형편이 된다라면 뭔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충격 오죠. 그런데 사실은 관계 변화가 굉장히 큰 충격이랄 것입니다. 또 점점 가중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또 동료들과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대화 나누고 커피 한 잔 나누고 자기 속 얘기하고 그 기쁨이 확 올라오게 되죠. 근데 선교지로 가게 되면 그렇게 깊은 관계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3, 40년 지기, 50년 지기.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릴 적 친구를 뛰어놀던 친구들은 그냥 있으면 너무 편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다 두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다시 1부터 관계를 시작해야 될 때 오는 그 부담감. 그리고 10년을 거쳐도 한국에서 만들었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관계 변화, 충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은 한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키워놨더니 자꾸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문화관은
당연히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 그 사람들 문화였던 거예요. 선교사만 몰랐던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저들 도덕을 규정하고 그들 문화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겪는 고통은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서와 평가가 혼동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언어 충격 한번 볼게요. 예. 윌리엄 스몰리가 고백을 하죠. 사실 언어가 잘 안 될 때에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떠나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배우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낙담도 되고 지루해지고 논리나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자기는 지적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언어 공부를 포기하신 선교사님들이 결국 다시 예, 그, 뭐, 언어를, 선교에 있어서 진전이 없을 수도 있고,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사실, 뭐 선교에 큰 지장이 오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병 걸리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요. 곡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고. 예. 자, 일상생활의 변화라고 그랬죠. 아까 두 번째로. 네. 어, 아주 단순한 일에 쉽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좀 열등하게 좀 생각하게 돼서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생활에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관계 변화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관계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또 자아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자기가 계속해서 하는 것들, 그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연루가 돼서 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과 자아성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타 문화권에서 얻어지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본국에서도 쉽진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타국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리처드 맥엘로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관계 변화를. 예. 역할 변화의 충격을 얻게 된다. 본국에 있을 때는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였는데, 갑자기 학생이 된 듯한 느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웃을 때 그냥 웃는 건데 때때로는 그것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좀 무례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본인들이 막 자기 것을 안 되는 언어 가지고 또 이제 막 이게 하다 보게 되면 고집스럽고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비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결국엔 관계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컬처 삭의 원인 가운데 또 이해력 상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쓸데없이 오해를 많이 불러오게 되죠. 이해력이 상실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저 사람을 규정하거나, 저 사람을 진단하거나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혀 상반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사실은 본인의 오해와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이해의 추구가 만남을 통해서 오해가 교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해를 딱딱하게 붙여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관계는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정서와 평가의 혼동이에요. 상실감과 혼동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관습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노래 듣고 한국 드라마 듣고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들을 때 영혼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이러다가 이런 모든 그런 문화의 양식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게 되면, 많은 것들이 좀 차이가 날 때가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럴 때 이제 혼동하게 되고, 정서적인 어떤 그러한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교사는 보통 이제 상실감과 혼동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놨네요. 뉴기니 섬의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인색하다고 비난을 했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나눠주지 않으니까.
옷이나 담요, 총 같은 것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걸 공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늑인이섬의 사람들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평가적 어떤 그런 혼동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충격의 증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화 충격, 컬처 샥을 내가 당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예. 컬처 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우울해지며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모든 게 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우울해지게 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아 상실감이 오게 돼요. 상실감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잃어도 상실감이 오고 친구를 잃어도 상실감이 오는데 자신을 잃어버렸다? 엄청난 상실감에 몰려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 충격의 증상에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스트레스입니다. 임기 첫 해 신임 선교사님들은요, 보통 언어나 재정, 그리고 상황이나, 그리고 직종, 지리적 위치, 여러 가지 생활 등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요, 150점이 넘으면 차후 2년 안에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임기 선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대부분 400점이 넘어가는데요. 첫 임기 스트레스 지수가 400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 지수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150점인데 무려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토마스 홈스라는 그러한 학자가요, 그 스트레스 유발 점수를 사실 이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표준화 시켰거든요. 한번 보세요. 식습관이 변화되는 건 스트레스 변화가 15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일들을 맡게 됐을 때 스트레스는 29점이죠. 이것도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죠. 내가 늘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직업을 바꾸는 게 36점, 스트레스 지수가요. 결혼하는 것도 50점이나 됩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남자인데 결혼할 때 딱 일주일 남겨놓고 뭔가 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63점입니다. 근데 배우자의 죽음이 100점입니다. 자, 점수 지수가 이렇게 딱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초임 선교사들이 그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400점,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무려 400점 정도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엄청난 지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극심한 스트레스가 낳게 되면 신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The Art of Understanding Yourself라는 그런 책을 이제 세실 올스본이 여기서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사랑의 한 형태인 동정을 받지만은 네. 그래도 몸이 아프면 병문안 오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네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태도를 고쳐라,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훈계를 해요. 예. 얼마나 아프니 몸도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영혼이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게 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네가 네 잘못이다 네가 고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겠죠. 예. 자, 심리적 영적 우울증입니다. 선교지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낳는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심텀은 바로 우울증, 디프레스 되는 거죠. 실패감 느끼는 거고. 이건 결국 자아 상실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을 핸들링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큰 희생을 감수하는 대담한 선구자,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사역자, 예, 결코 죄 짓지 않는 성인.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교사의 모습이거든요. 예, 늘 승리해야 되는 전장에서.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너무 고통스러워지게 되죠. 예. 근데 선교사는, 사실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자기의 자아상이 있었죠. 왕자로서. 하나님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아예 그렇게. 예. 모든 걸 상실하게 만드시고 심지어 자아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아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찾아오셔서 예, 모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모세를 이끌어 가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나가서 자기 자아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진정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화 충격은 그럼 떻게 진행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요.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프로세싱이 되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기간이 있었죠. 예, 이 관광객 단계. 예. 관광객 단계에서는요, 예, 수개월까지 지속이 되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예, 모든 것이 뭐, 좋아 보이죠? 아트리뷰티하게 보이고, 예, 어트랙티브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밤에는 뭐, 그냥 그 현지 문화 그냥 즐기는 거죠. 예, 주요 인사들도 만나게 되고, 자, 이제부터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시간을 갖다가 결혼 생활하고 좀 비슷해요, 보면. 예, 각성하게 되죠. 예. 상대 배우자의 단점이나 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외부 방문객 입장으로서 선교사로서 내부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더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성 단계에서 예, 사실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식생활 문제, 언어 문제, 위생 문제, 뭐, 솔직히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는 그들의 현지 문화가, 약간 좀, 예,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나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진지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문화 양식을 배우면서 친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에 예, 떠나기 싫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워가는 과정에 문화 충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정한 백성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사귀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또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 가운데에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갖게 되고요. 현지인들과 우정을 맺어가면서 이제부터는 적응 단계에서는 사역이 점점 이게 탄탄하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선교사는 균형을 잃은 사람인가? 노튼 스타트라는 그런 학자가 이제 글을 썼는데요. 좀 찡해요, 읽어보면. 제가 일부러 읽겠습니다. 선교사는 균형을 잃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애초에는 선교사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로 떠나기 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비전 때문에 부모님과 출세와 고향을 떠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당신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모임에 온다면 아마도 당신과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십시오. 이따금씩 그가 말을 더듬는 것은 수년 동안 거의 외국어로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제도 아래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그래서 평범한 대화에는 익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확실히 분명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겠습니까? 당신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겠습니까? 좀 찡하죠. 실제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해외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한국말을 좀 더듬으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계속 이제 그 영어로만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엔. 예. 그런 이제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솔직하게 노튼 스타프트 박사님이 제시를 해주셨죠. 좀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찡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서 문화 충격에 이 영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신 다음에 본국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 리컬처 샥, 리버스 컬처 샥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 면에서 원래 현지 문화에서 컬처를 경험했던 분이 현지에 완전히 적응되다 보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영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한 6, 7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살았는데도 남아공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공간이 스페이셔스해요. 집도 넓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조금 우리 한국보다 넓고 집과 집 사이도 넓고 공간이 굉장히 펼쳐져 있죠. 시원시원하고 뻥 뚫린 것처럼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예.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이 빽빽하게 모였을 때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빽빽하게 모여있지? 예.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길을 걸어가도 너무너무 막 이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집은 또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까? 모든 게 좁은 거예요. 예. 예. 그게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고 표면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생각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또 자기주도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배려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예,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예, 그런 것들이 오는 사실 다시 오는 영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처럼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조차도 사실 재적응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동역자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한 그분을 이제 또 해서 우리 총시대 잠깐 교수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아프리카에서 20년을 사셨거든요. 저는 그래도 남아공이니까 좀 도시죠. 근데 이분은 나미비아. 완전히 그 깡촌, 예. 그 끝에 이제 나미비아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네, 박성교사님. 이제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교수 사역이 안 맞으시더라고요. 이제 목회지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국 목회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월 7월 말일날 또 이제 다시 나미비아로 들어가십니다.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거기에 가셔야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롭게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사역을 하실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사실 영문화 충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런 고향에 대한 기억은 있겠지만은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예, 그 고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예.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순례자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느끼시게 되는 그러한 생각의 어떤 정점에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역문화를 충격을 또 이겨내고 또 현지에서 그 문화 충격, 컬처 샥을 어떻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요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기 기준을 높게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염려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일반 은총을 모두에게 다 불신자까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염려가 될 때 그 염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역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을 떠난 부분들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셔서.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컬처샥을 당한다면, 내 영역을 떠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염려를 하면서도 뜻을 세워야 되겠죠. 빨리 새로운 문화를 좀 적응해 나가고 친구를 만들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가면서 자기 상실감이 오겠지만 그것을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기쁨을 동시에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현지 문화가 전에는 찢어진 우산처럼 보여졌다면 이제는 단단한 우산이 돼서 나를 지켜주고 안정감을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서 느끼게 되게 된다면 문화에 적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우리가 좀 세우고 필요가 있고 너무 쓰여를 쌓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웃어야 되겠죠. 좀 정말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또 유머를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리듬도 좀 맞춰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짐을 서로 짊어지는 어떤 그러한 예, 공동체 생활을 또 협력 정신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서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 알리샤 요한스키는요, 미국 서북부 거주민의 삶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연구를 했더니, 주로 3등분해서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변 상황,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자연기후, 정치, 스포츠, 나라, 뭐 이런 것들이죠. 기계류. 사람들이 작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것을 완수를 하려면 어떤 도구들이 필요해. 뭐 기계류가 필요하고 뭐 어떤 이게 트랙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 사람, 자기 관계를 맺는 이웃들 생각하고 느끼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중남미 사람들을요. 기계류로 봐요. 이 나라에서 필요한 존재지만 저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기계류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로 보느냐? 바로 내 친구와 가족, 친척 요 정도만 사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 저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영역을 안 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관이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무엇을 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라는 그러한 장벽을 허물어야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나와 당신들, 현지 사람들 구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허물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를 허물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장벽을 민족주의를 허물어뜨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큰 자긍심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신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사역을 했을 거나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불동장처럼 만나주시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적용한다면 우리는 선교사가 물론 개인적으로 컬처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역에 대한 즐거움으로 준비하는 단계를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적응 단계를 거쳐서 그 현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역을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위기가 아주 위험한 기회가 되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문화 차이와 신임 선교사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4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성육시적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문화가 세 가지 다이멘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엇입니까? Cognitive, Affective, 그다음에 Evaluative. 바로 지식, 감정, 가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회의 온전한 참여자가 되고자 했을 때에 그 세 가지 차원의 각각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배워야 될 성육신적인 선교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려면, 예, 한마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그러한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면, 예, 이 타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이제, 타문화권에 나타난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인지, 정서, 평가 다 나타납니다. 예. 먼저 이제 오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형태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현지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우리 오해와 또 우리에 대한 그들의 오해, 양자적인 거죠. 예. 우리도 그들을 오해할 수 있고, 그들도 우리를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에서는요, 그 남성들이 여성의 종아리를 보고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러한 교감을 느낀다고 해요. 예, 책에 의하면. 그래서 여성의 종아리를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거나, 그걸 보고 이제 또 미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 감추잖아요. 종아리까지 싹 다. 예.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성 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미니스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커트를 입게 되면 종아리가 다 보이잖아요. 웬만해서는요. 스커트만 입었다 하면. 그것이 사실 그들 인도 남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쪽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한 번은 한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름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 중동 지방에선 여러분 프라스티튜트가 창녀들이 어떤 행색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이제 얼굴이 보여야 되나 예뻐야 시간 되니까 가야겠는데, 끝나네. 개인 방송을 해주지 마세요. 네, 교수님 그냥 예. 해도 됩니다. 예, 예. 저한테 질문하신 줄 알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파마를 하고 머리를 예쁘게 치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히잡을 안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요. 예. 누구나 아는 거죠. 창년모를. 근데 우리가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대학생 선교 아닙니다. 정확히 엄격히 말하면 모 선교 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중동 지방에서 여학생들이 파마하고 그 다음에 히잡도 안 쓴 상황에서 전도지 사용지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름대처럼 남자들이 모이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젊은 여성이 예쁘장한 여성이 20대 젊은 여성이 파마하고 화장하고 이런 뭔가를 돌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 뭐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지인 사람들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현지인들을 오해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우리 부부간에도 오해하는데 뭐 타원권에서 사람들 오해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해하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려면 남이 와서 먼저 와서 찾아주기 전에 우리가 be a child, 어린아이처럼 돼서 배우는 자가 되어서, 러너가 돼서 이게 저는 이렇게 비춰지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죠? 자꾸 무슨 의미죠라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오해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오해는 고착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고착화된 오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상대하게 되면 놀랍게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압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엔티퍼티가 있는지 심퍼티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압니다. 내 편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선교사는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와 우리의 관습에 대한 현지인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개방되어 있고 우리의 방식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줘야 되죠. 이거는 현지인들이 우리에 대한 그러한 오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를 만약에 했다라면 누가 내 종아리를 보고 우리 그 얘기를 해주면 다행인데 사실 현지인들은 잘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해주겠다. 어떤 그 현지인 여성들이라든지 성기사님 우리 동네에서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들에게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정말 거기 안 됐을 때에는 그때 덕을 위하여서 감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매너나 지혜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동화에 대해서 어시밀레이션에서 다룰 때에 그 동화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현지 문화를 바라보는 사안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살았던 현지에서 계속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점, 퍼스펙티브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적 관점, 우리는 에믹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point of view. 그 다음에 외부를 에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죠. 에믹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에서 사역을 한다 싶으면 한국적인 사안에선 한국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안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안하고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북한에서 좀 무섭게 핵을 만들고 초음속도 미사일 막 시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우리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편 가릴 수는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핵이 다 보유된 그런 국가 가운데서 뭐 우리 일본 핵이 없어요. 대만도 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국경을 접경하고 있는데 만약에 핵을 우리가 개발한다 만들겠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한국 사람이 요 사안을 바라보는 이해의 관점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먼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이해의 차가 다르고 다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부자적인 관점이 뭐냐, 애미적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문화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문화권 안에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삶을 보는 본체가 우리가 한국에서는 대부분 통일되지 않습니까? 내부자적 관점이. 그래서 이 사안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냥 전적으로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적인 관점은요, 일단 장점은 내부자만이 볼 수 있는 사안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장점.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그것만이 단 거예요. 다른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죠? 네. 하지만 일단 한번 로엔 부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의 가치의 대부분은 외부 세계에서 취득한 우리 지식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살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문화 중개인인데, 이는 문화의 최대한 긴밀하게 소통되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외부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는 것은 사실 외부로부터 우리 인으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부자적 관점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이 내부자적으로 또 봤을 때 애미적 접근이라고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지식이랑 그게 맞다면 그것을 확장시킨다면 더 멀리 확장을 시켜서 비교하고 또 외연적으로 다른 그런 국가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얘기를 들어보는 어떤 외부자적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더 정확히는 말한다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안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에틱적 포인트 오브 뷰죠. 그래서 이런 내부자적 접근과 외부자적 접근이 있는데 외부자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문화에 매이지 않는 그런 외부인의 견해를 그 문화의 외부자, 에틱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 인류학은 문화를 비교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외부자적인 관점 모델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이런 관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부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아주 좀 지나치게 조금 약간 좀 단순화된 거지만, 어, 음,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연세 드신 할아버님께서 보통 굉장히 43도 열탕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 시원한 얘기를 듣고 외부자가 들어와서 똑같이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완전히 한국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부자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외부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단순한 그런 이야기지만 깊은 사고도 철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자적인 관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하지만 내부자적인 관점의 약점이 뭐냐 하면 똑같은 사안이 다른 전 세계에서 다른 민족에서 발생됐을 때에 다른 그런 인종들이나 다른 국가에서 바라보는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사실 외부자적 관점과 내부자적 관점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는 동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화적인 어떤 사안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정치나 뭐 이런 어떤 경제적 유익이나 이런 사안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그런 학자는요, 시간과 마찬가지로 접근거리도 무언의 언어이다. 예, 예. 어, 많은 경우 운영 중에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므로 타문화권 상황에서 흔히 오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접근거리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도 분명히 차이, 갭이, cultural difference가 갭이 있었죠. 아까 봤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공간적 거리도 사실 문화권마다 달라지거든요. 사회적 반경은요, 1.1m에서 1.3, 3.5m까지 사람이 있으면 왠지 이 사람과는 얘기를 한번 툭 던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던져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누가 한 사람 서 있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꼭 hello? 안녕하세요? 뭐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물론 한국 사회는 좀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요새 한국 사람들 말 안 하고요. MZ세대라고 하거든요. MZ세대 그 밑에가 알파 세대라고 얘기해요. 왜 알파 세대냐면, 응, 노, 예스, 노만 하게. 말을 안 한대요. 알파 세대가. 예. 거의 말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신나서 막 이만저만 얘기하다가 딱 한 명 기성세대 사람 어른이 딱 오면 딱 모든 것이 파우즈가 된 것처럼 스탑해버려요. 이 알파 세대죠. 대중적 반경이에요. 퍼블릭 존. 사회적 반경의 외부를 말하고요. 네, 이 반경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멀리 있는 사람들 굳이 뭐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죠. 그런데, 퍼스널 존이 있습니다. 30cm부터 1m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좀 긴밀한 사안의 대화를 할 때 이 거리를 유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밀착된 반경이 있는데 인티머트 존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연인 사이에서만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존이죠. 30cm 아니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저는 사실은 콜롬비아 친구를 한번 제가 그 남아공에 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만 하면 자꾸 저한테 붙는 거예요. 예. 마치 연인 사이에서나 그 남친 여친 사이에서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요, 개의치 않고 그 공간적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스럼 없이 허그하고, 이렇게, 볼에 키스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예. 진짜 친하니까. 예.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결국 시공간에 대한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그런 거리 차이, 접근거리 차이, 모든 것이 다 다르더라.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생성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에드워드 홀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문화의 내부자적 이해와 외부자적 이해는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어요. 내부자적인 관점은요,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자신들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다음 외부자적 관점은 한 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를 하고 그 세계를 실제를 바로 비추어서 실체를 이해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툴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서와 메시지는요, 성육신적이어야만 합니다. 양자는 현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문화의 내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내부자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그 현지 상황이 어떠한지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모르겠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반드시 이 그 문화권 밖을 벗어나서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외부자적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문화 중심이에요.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에스노센트리즘입니다. 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뭐로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 판 에스네이입니다. 판 에스노스. 무슨 뜻이냐면 판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에스네이에서 왔거든요. 에스노스. 민족의 에스노스인데 에스네라는 것은 민족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에스노스가 바로 이 자문에서 에스노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센트리즘 중심주의. 그러니까 에스노센트리즘이라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내 민족주의 중심주의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럼 유대인들도 에스노센트리즘에 빠져서 죄를 지은 거고요. 예. 자기에 빠져서 서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서구 사람들도 선교주의 제국주의가 됐을 때 에스노센트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도 무감각하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런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은 지금 이 시점의 선교적 그런 방향성,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인가? 자문화 중심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또 자문화 중심주의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중심적으로 선교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제3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을 처음 대하게 될 때 갖는 정상적인 아주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기 싫어하죠. 밀리기 싫어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계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방식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걸 인정받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감정에, 이것을 그대로 존중해요, 사람은요. 자, 이런 반응은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사실은 이 이해와는 understanding, 그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들 상황이 어떻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understanding에 대한 상관없는 태도의 문제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적 가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방식에 반응을 하고, 그런 반응을 흑백 논리로 강화시키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감성이 측은지심을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덕을 끼치고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죠? 차이가 나타나니까. 저 문화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캐나다 사신 분 계시겠지만, 또 미국이나 또 남아공,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좀 시온간이 큼직큼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스페이셔스하고, 네, 한국보다는요. 한국은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끝나면 좀 이따가 또 바로 누굴 만나고, 스케줄 빡빡하게 살아갑니다. 예. 스케줄만 빡빡한 게 아니라 이게 집도 빡빡하고 사람도 빡빡하고 막 몰려있어요, 수도권에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막 빡빡하게 사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문화의 생활을 보게 되면 의문이 생기겠죠. 나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한국에서 사시는 이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이민 가신 분들 상당히 많고, 어, 사실은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적 우월감이 사실 뭘로 기인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문화 중심주의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에스로센트리즘은 감정 문제예요. 내가 낫다, 우리들이 낫다, 우리 민족이 낫다. 문화적 우월감이 궁극적으로 또 다른 행동을 표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구 유대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은 선민의식이었죠.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그것을 자기 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선교지 개척해 나갈 때 제국주의 형식을 갖고 있었죠. 감정적이었죠. 우월주의였죠. 그래서 우리는 educate people, 문명 국가이고 교육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복음을 나눠줄게. 그 너희는 uneducated people이니까 너희는 우리 말 들어.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관습 다 버리고 우리가 주는 관습을 너희가 심어. 이게 어컬츄레이션까지 이어가 되는 또 다른 자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거죠. 현지인들의 문화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그럼 존중만 하면 될 문제인가? 그럼 존중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문화 변혁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문화의 교회가 잘 정착되고 이식해서 또 제자 훈련 통해서 또 교회를 또 세워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낼 것인가? 선교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깊은 고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화권 A와 문화권 B를 봤을 때에, 자, 배우는 자로 입장으로서 내부자적 견해와 그 다음에 평가자로서 또 외부자적 견해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자문화 중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겸손하게 문화의 학습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유대 문화만 배워왔어요. 또 서구 문화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방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서구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 문화 말고 다른 문화권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문화를 표출해 나는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의 서페이스 컬처를 본 다음에 역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들을 역사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또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또 그것이 어떻게 또 표출되어서 서피스 컬처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익히면서 문화의 학습자가 되는 방법. 자문화 중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죠. 문화의 학습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이해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다원주의에 의해서 제기된 철학적 질문들의 답을 해야만 하겠죠. 사실은 그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원주의하고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문화만 진짜니까. 우리 문화, 유대 문화만 최고고 유대 문화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실 본질과 문화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주의 문화를 하나님 말씀의 계시 안으로 집어 넣으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예. 그렇다면 오늘날 문화의 다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겠죠. 충분히 문화는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원주의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함과 동시에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과 문화의 계시, 상관관계에 있어서 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요 철학적 질문도 동시에 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개개인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요. 저 이제 자녀가 셋이지만 첫째가 지금 군대가 있고요. 둘째가 고2고 셋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성격이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같은 부모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요.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첫째, 둘째 되게 조용합니다. 셋째 굉장히 명랑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돌연변이가 나온 것처럼 굉장히 명랑합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셋 다 개성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예.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목회자 자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릅니다. 네. 똑같이 상대할 수가 없죠. 천편일률적으로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의 각 개별의 문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방안이 필요하죠.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에스노센트리즘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알고 그다음에 사람을 함부로 내 방식대로 평가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미숙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네.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단정 짓고, 저 인간관계 할 때도 제일 힘듭니다. 그런 스타일이. 솔직히 말해서 다시는 쳐다보기 싫을 정도예요. 그냥 딱 사람을 그냥 단정해버려요. 겉모습만 보고.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예. 근데 너무 단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단정하는 걸 좋아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미숙한 판단, 자문화 중심주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사람이 이렇더라. 예, 미숙하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규정 짓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가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잃는 것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있는 것 정도는 다행이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인격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예. 신유대주의자들이죠. 예. 자문화 중심주의에서도 문화 상대주의, 예,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모든 문화의 그와 같은 고유한 특징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화 상대주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문화는 동일하게 선하다라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이죠. 진화론적입니다. 정말 모든 문화가 동일하게 선할까요? 아, 이게 좀 그렇죠. 예. 마치 동양 철학의 맹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순자, 성악설이죠. 예. 창세기 3장 15절을, 예, 거의 맥을 좀 같이 해야죠. 우리는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는, 믿죠. 예.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노예 의제가 되었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 모든 문화가 동일하게 선하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화론적이죠. 예, 인본주의적이기도 하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근데 문화상대주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로 다른 문화를 판단할 권리가 없고 서로 동등하고 평등하다 이 이야기라는 게 문화상대주의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이 문화를 예,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자체가 다 파괴돼 버리게 되죠. 서로 선하니까 서로 평가하지 말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 상대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주의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리스인으로서 우리는 평가를 위한 다른 기초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경의 기준이죠. 신적 계시로서 성경의 기준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서 모든 문화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자체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우월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언약 계시를 진리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화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문화적 기준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 상황화 신학자들이나 저 자유주의자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자기 문화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편견이 있으면 문화적 편견이겠죠. 또 개인적 편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자신의 문화와 사역하는 곳의 문화가 갖는 양자의 가치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컨텍스트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만날 때 미닝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가 달라질 때마다 컨텍스트가 달라질 때마다 텍스트의 의미는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성경의 컨텍스트 가운데 텍스트를 이해해야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거기서 미닝이 탁 도출되거든요. 요 핵심적인 미닝은 시대가 가고 컨텍스트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진리여야만 돼요. 이게 디아포라입니다. 만약 컨텍스트가 바뀌었는데 의미가 또 변곡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건 아디아포라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아디아포라 갖고 죽듯이 막 매달려면 그건 서글픈 일입니다. 반대로 디아포라가 본질이 분명히 있는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본질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죠. 트라이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상대주의를 넘어서 성경의 절대 계신 이 진리를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문화에 어떤 문화든지 상관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과 그리고 실천 능력을 우리가 자양하고 또 배우고 또 이게 키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선교사가 가져야 될 또 책임입니다. 예, 교수님 이제 질의문답도 좀 받고 그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 예, 자문화 예, 예. 중심주의는 이 인식과 감정과 평가적 차원 세 개를 우리가 다뤄야 되고요. 어떻게 조화시키냐면 예,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본국을 버리든지 선교제를 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물론 군함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그때 일본에서 군함도를 해석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군함도에서
용역 그 해석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마다 일본 편 드신 분, 우리나라 편 드신 분 다 달랐어요. 예. 중요한 것은요, 저는, 어, 현지인들에서 정말 사역할 것 같으면, 예,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현지인을 정말 사역하려 가셨으면 보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획화가 있어요. 컴퓨터 맨들레이션 시켜가지고 딱딱 정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선교사님답게 세상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선자죠. 그렇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그거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예, 내적 긴장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선교사가 돼서 현지이든 본국이든 누굴 만나든 간에 예, 선교사로서 모든 문화를 통합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교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어시밀레이션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두 문화를 통합시키며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선교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